방금 소개받은 이용진입니다. 소개에서 있었지만 저도 의학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아랍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전공을 했던 거는 유전학 중에서도 유전대사라고 그래서 대사에 문제가 있는 병들, 그 중에서도 유기산 대사 이상이라고 하는 질환군을 주로 쭉 평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진단이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진단법을 만들고 치료법을 개발하고 하는 과정으로 평생을 살아온 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랍의 의학인데, 아랍의 의학 그 자체보다는 전체 의학사 중에서 아랍의 의학이 차지하는 내용, 그런 거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전체 의학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 크게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가 탄생하고 100억 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45억 년 전에 탄생을 했고, 한 5억 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시 생명체가 탄생을 합니다. 그게 단세포 박테리아죠. 이때는 지구 대기상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염기성 세포, 산소를 싫어하는 세포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포들이 생활을 하면서 광합성할 수 있는 생물이 탄생을 하고 산소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염기성 세포들에게 산소는 독소입니다. 독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많이 증가할 때 초기 생물들은 대량 절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생명체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원시적이고 프리미티브, 지금 얘기하면 바이러스 정도로 아주 조그마한 물질들이 생겨가지고 기존에 있던 생명체 속으로 들어가서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엔도심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기존의 생명체 속으로 들어가서 공생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걸 도와주고, 머더셀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얻고 하는 그런 공생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하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ATP,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하나에 DNA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세포 질내에 위치하고 있는 소포체입니다. 세포 질내에 위치하고 있고, 세포 하나에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하나에는 최대 10개까지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 하나에는 수만 개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습니다. 이건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미토콘드리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로 필요하면 증식되고 필요가 없으면 죽어갑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할 때 정자에서 난자로 넘어가는 거는 핵만 100%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세포의 이 세포질은 100% 난자에서 온 거고 엄마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세포질 속에 위치하고 있는, 세포질 내에 위치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100% 어머니로부터 온 겁니다. 아까 에너지인 ATP를 만들어내는 것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는 100여 가지의 단백질, 즉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효소는 대부분 핵에 있는 DNA, 머더셀의 핵에 있는 DNA에 의해서 전사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13가지만, 10%가 조금 넘는 거죠. 13가지 단백질만 미토콘드리아 DNA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수는 10%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병을 일으키는 건 이
13가지의 단백질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시적이고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있고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상을 입은 세포는 손상을 입은 DNA 수가 많아지면은 ATP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이상은 전신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특히 근육, 신경계, 내분비계 및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노화는 나이 드는 건데 노화의 핵심은 근육의 질량과 기능이 감소하는 게 노화의 핵심입니다. 1년에 0.5%씩이 없어지고 기능이 나빠지는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시작되는 나이가 40세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0.5%는 표가 안 나지만 10년이 가면 5%, 20년이 가면 10%, 40년이 되면 20%가 감소합니다. 요즘에 이제 전반적으로 수명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근육이 이렇게 주는 거의 핵심은 또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기능을 유지를 시켜준다면 근육이 없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그건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체중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중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체중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럴 때 근육은 감소하고 그 근육의 사라진 근육의 무게만큼 지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방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내야 되는데 예방과 치료의 가장 큰 핵심은 운동입니다. 운동.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흔히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유산소 운동만 하고 근력 운동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력 운동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 근육이 사라지는 걸 예방하기가 힘듭니다. 치료하기도 힘들고. 식사는 고단백식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좀 많이 먹는 게 좋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미토콘드리아에 해로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게 먹고 간헐적인 금식도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물 실험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산소 공급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이나 복식호흡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양한 레디컬들을 차단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제들은 굉장히 다양한 약제들이 도움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특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비타민 B군, 특히 B1, B2, B6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요새 뭐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이 정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고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사피엔스까지 진화를 합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게 호모 하빌리스죠. 호모 하빌리스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었고 똑바로 선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을 거쳐서 호모 사피엔스로 발전을 했습니다. 고대 생물들의 이 질병을 연구하는 의학을 선사의학 또는 선사병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사의학과 선사병리학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그들의 화석에서 나오는 뭐 치아나 뼈나 미라, 그 다음에 선사시대의 예술품 같은 것을 연구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연조직이나 기관의 질병은 알 수가 없고 화장을 하면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한 예를 보면은 이게 공룡인데 공룡의 화석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공룡이 골종양을 앓고 있었던 증거입니다. 병원균은 5억 년 전에 지층에서도 그람 양성 구균이라고 해서 현재 병을 일으키는 균들이 세균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이 스포를 형성하는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그람 양성균. 그 다음에 형성된 게 내생포자가 없는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바이러스 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시달린 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표적으로 시달린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고생물체에도 질병의 흔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억 5천만 년 전 조개우 화석에서 뭐 외상이나 형태 변형 같은 게 발견되기도 하고요. 2억 년 전 아까 그 공룡 화석 보셨습니다만은 파충류에서 뼈, 골절, 뭐 염증성 질환, 골수염, 뭐 다양한 병들이 있는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포유류는 6천만 년 전에 포유류가 번성을 했는데 포유류에 있어서도 골절이라든지 골관절염이라든지 감염성 뼈질환, 종양 등이 발견이 됩니다. 선사시대의 생물은 대부분이 멸종을 했습니다. 멸종한 원인은 기후의 변화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멸종됐을 수도 있지만 질병이 주요 원인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년 전 인류의 화석에서 자바섬에서 뼈 돌출증이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뼈 돌출증이 있는 뼈입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게 있고, 이건 많이들 보셨을 텐데 빌렌도르프, 동유럽에서 발견된 비너스 상입니다. 이 비너스 상은 대개 설명을 할 때는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요즘에 비만 환자들 증가하면서 요즘에 보이는 비만 환자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그 당시에도 이미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그걸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석기 시대, 기원전 말년 전의 현생 인류에서도 다양한 병들이 현재 발견되는 병들이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이라를 보존해 놓음으로써 그 당시에 DNA 유전자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집트 미이라에서 발견되는 병들도 현재 있는 병들의 대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루의 원주민, 잉카죠. 페루의 원주민에서 발견되는 것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관절염, 부비동염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마야에서도 이런 폐렴이라든지 규폐증이라든지 관절염 환자들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선사병리학에 들려주는 얘기는 질병은 아주 오래전에 탄생을 했습니다. 인류보다 먼저 세상에 등장을 했고 어쩌면은 지구 생명체만큼 나이를 먹고 있는 겁니다. 질병은 수백만 년간 근본적으로 같은 형체를 유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 좋은 시절이다, 유토피아였다라는 얘기를 흔히 하는데 그 시절은 그거는 아닙니다. 옛날이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어려웠고 지금 치료법이 개발되고 하면서 더 좋아진 현재가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 의료 행위의 가장 명백한 증거 그러면은 원형절제, 트리파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페루에서 나온 두개골에 있는 지금도 출혈이 있거나 그러면은 구멍을 이렇게 뚫거든요. 근데 이 두개골에는 그런 수술을 4번이나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원형절제의 흔적은 페루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최고는 가장 오래된 건 2000년 전 기록이 있고 유럽 전역에서도 발견이 되고 페루에서도 발견이 되고 티베트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티베트에 있는 박물관에를 가보면은 그 했던 도구들까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대 문명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고대 문명 그러면은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다음에 페루, 멕시코, 인도, 중국 등등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대 문명이 발전된 거는 사회 구조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이념 전반의 변화 및 의학의 변화에 의해서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를 보면은 이집트의 의학은 호메로스가 BC 1000년경에 호메로스가 이야기하기를 이집트인들은 최고의 의사다라는 표현을 썼고 헤로도토스는 BC 5세기에 이집트인들은 유난히 건강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BC 2700년에 이미 궁정에 의사와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기록은 파피루스에 남아있는데
보관하고 있는 장소나 사람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카훈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BC 2000년에 기록이 된 건데 의학이 기록된 최초의 파피루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의과학과 부인과학이 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BC 1600년에 기록된 거고 수술을 많이 다뤄서 48가지의 질병의 사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상 관찰의 수준은 상당히 높았고 상체 봉합, 부목을 이용한 접골, 상체를 소독하는 도구 등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파피루스는 페이퍼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페이퍼의 출발점인데 파피루스가 굉장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굉장한 게 아닙니다. 저희 왕고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왕고를 가지고 껍질을 말려서 화문석, 돗자리를 만들고 강화도에 화문석을 만들고 이런 가방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은 얇게 쪼개가지고 직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배치를 하면서 그걸 말려가지고 종이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서구 문명의 출발점입니다. 수메르, 그 다음에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로 해서 쭉 유럽 문명이 발달을 하는 거죠. 유태인들의 이 종교, 그 기독교는 바빌로니아 유수 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창세기, 농업체계, 의회, 법전, 학교, 그 다음에 학교가 가기 싫어서 땡땡이 친 이야기, 땡땡이를 치고 학생의 아버지가 선생을 찾아가서 촌지를 준 이야기도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점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의 창세기는 성경의 창세기보다 훨씬 더 자세합니다. 수메르의 창세기에 의하면은 사람을 만든 이유가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에는 그냥 괜히 만든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내용들이 약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메르입니다.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의 테리토리를 보여드립니다. 아시리아 할 때는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수메르의 점토판입니다. 점토판에다가 이런 쐐기 문자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보존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보존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이라크 전쟁이 바로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의학 문헌은 이집트의 의학 문헌보다 훨씬 양은 많습니다. 방대한데 그게 이제 점토판이기 때문에 보존이 잘 돼서 그렇고 그런데 일목요연하지 않고 내용이 허술하고 짧은 걸로 돼 있습니다. 구전된 내용을 기록해두는 메모 정도의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BC 3000년에 이미 의사가 있었고 의사의 도장을 부적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성문 법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이게 처음 시작이 아니고 그 전에 그거보다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수메르 법전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던 건 BC 2200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 의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의료 행위에 지불하는 보수, 의료 사고를 처벌하는 규정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의사가 칼로 종기를 도려내어 치료하거나 눈을 낫게 한 경우 귀족이라면은 은화 10세켈을 받고 환자가 노예라면은 노예 주인에게서 2세켈을 받는다. 5배나 비싸게 받는 거죠. 반면에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죽게 하거나 각막을 절로하다 눈을 못 쓰게 만들면 의사의 양손을 자릅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답니다. 의사가 수술로 노예를 죽이면 다른 노예를 내려와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의학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즈텍, 아메리카로 건너가면은 이게 멕시코인데 멕시코의 북부 쪽에 있었던 게 올멕과 아즈텍 문명입니다. 유카탄 반도에 주로 있었던 게 마야 문명입니다.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에
가장 중심은 테오티후아칸이라고 하는 피라밋군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기자에 있는 피라밋군 못지않게 거대한 피라밋군인데 단지 차이는 위에가 평평해서 신전으로 작용을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야의 문명에서도 이런 피라밋들이 많이 나옵니다. 치첸이트사라고 대표적인 피라밋입니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피라밋입니다. 그런데 이 아즈텍과 마야 문명에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말, 바퀴, 철기의 이용법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철기도 아닌 청동기를 가지고 저런 피라밋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퀴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저희가 서부 영화를 볼 때 인디언들이 말을 굉장히 잘 타는 걸로 나오죠. 그건 나중에 유럽인들이 갖고 갔던 말을 타기 시작을 해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유럽인들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즈텍 의학은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정복자 코르테스가 유럽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럽의 의학이 오히려 열등하다. 그래서 스페인 왕은 프란시스코 헤르난데스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아즈텍 의학을 연구를 합니다. 종교가 중심이었고 왕은 성직자이자 정치 수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잉카 제국입니다. 남아메리카죠. 잉카 제국은 중심지가 여기가 페루인데 페루의 쿠스코라고 하는 지역이 잉카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마추픽추는 거기에서 가까이 있는 산 속에 있는 게 이 마추픽추입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거는 이게 지금 노란 게 안데스 산맥이거든요.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이 어마어마한 도로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산 속에 있는 도로망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도로망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피사로가 잉카를 점령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군을 해서 빠른 속도로 멸망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잘 돼 있는 도로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잉카 제국엔 의학이 역시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특히 수술이 발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잉카 제국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자를 개량해서 인류를 살린 겁니다. 이 감자 때문에 인류가 굉장히 수도 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코카인이나 페루 발삼 등을 개발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고대 페루인들의 수술 분야에 있어서의 업적은 아까 원형절제 보셨죠. 사지 절단술도 발달됐고 종양적추술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에 보철물도 사용을 했고 개미머리를 수술 봉합용 집게로도 썼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도자기의 수술 장면들을 묘사해서 지금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고 잉카에서는 노인과 신체 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비와 일자리를 주었고 신체 장애인의 경우는 결혼을 금지시킴으로써 유전되는 것을 예방하려고 노력을 했고 알코올과 약물 중독은 철저하게 통제를 했고 대규모 목욕시설과 배수시설 등 공중보건 분야에 있어서도 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형절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인도와 중국입니다. 고대 인도와 중국은 현재도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치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한의사들 아직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들은 성직자가 아닌 독자적인 직업으로 사회적인 지위도 좀 낮아지고 보수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양의 중세의학과 놀랄 만큼 비슷한 인도의 의학사상은 중국과 비슷한데 주로 사변, 생각에 뿌리를 두고 경험을 배제하고 생각에 의해서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수술이 아까 페루처럼 잉카처럼 수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귀와 코의 성형수술이 매우 발달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 그 다음에 콩팥의 결석, 돌멩이 제거 수술, 장봉합술 이건 대단히 발달된 수술 기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환 파편 제거술도 중국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했을 때 4대 문명에 들어가는데 중국 문명의 핵심은 황하 문명입니다. 근데 황하 문명은 다른 4대 문명보다 1000년 정도 늦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 있죠. 자기네가 1000년 정도 늦었다. 그런데 이 동북아시아 쪽에 다른 문명이 있습니다. 홍산 문명이 있는데 홍산 문명은 다른 4대 문명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 홍산 문명을 그동안은 중국 문명이 아니고 이민족의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뤄왔는데 이걸 중국 문명으로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문명으로 넣기 위해서 홍산 문명의 이름을 요하 문명이라고 바꾸고 중국 문명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국 문명의 역사가 1000년 이상 늘어나는 거고 이 과정이 동북공정이 되겠습니다. 전설 속에서 의학에 관계되는 전설상의 황제들입니다. 복희는 음양서를 창안을 했고 신농씨는 본초학과 침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황제 헌원은 내과 교과서인 황제 내경을 집필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의학의 약전은 놀랄 만큼 발달을 해서 1800여 종의 약재가 약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의학의 특징은 수술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출혈을 극도로 혐오했고 생전에 절단된 시체는 사후에도 지속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는 대신에 물리치료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식 부항이라든지 마사지, 체조, 쑥뜸, 침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쑥뜸이나 침술이나 이런 거는 특히 진통 효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고대 문명의 의학을 요약을 하면은 초자연주의가 지배적이었고 의사는 성직자인 경우가 많았고 새롭고 독창적인 의학이 각각 존재를 했었습니다. 경험주의, 과학적, 실용적, 질적인 만의 양적인 발전도 있었고 다양한 수술법들이 곳곳에서 개발돼서 시행이 됐고 공중보건위생법도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리스의학으로 넘어가면은 그리스의학은 현대의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2500년, BC 500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합리적이고 자연주의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으로 질병에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에서 이런 발전이 있었던 이유는 결정적으로는 지리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니키아, 크레타가 가까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모든 지식들이 모여서 잡종 강세에 의해서 좋은 문명이 탄생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정치적인 분열을 보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성직자나 관료체계의 발달이 되지를 못했고 따라서 개인주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 천문학, 철학, 의학 같은 것들이 주로 발전을 했죠. 그리스 철학의 기본 목표는 물질계의 근본 원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밀레토스의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고 밀레토스의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기본이라고 했고 에페수스의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모스의 피타고라스는 숫자, 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그리겐툼의 엠페도클레스는 공기, 불, 물, 흙의 4요소가 기본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그리겐툼의 엠페도클레스에서부터서 체액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공기, 불, 물, 흙의 4원소가 뜨겁고 건조하고 차갑고 습함의 4가지 특징을 하고 이것들이 결합해서 원소가 된다. 4가지 체액,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 있고 이것들은 각각 심장, 뇌, 간, 비장에서 나오고 이런 4원소와 4체액을 동일시했습니다. 4가지 보면은 저희 이조 시대 때 조선 시대에서 나온 이재마의 사상의학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이 이론들이 히포크라테스 학과의 저작에 기록이 되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레노스를 거치면서 발전을 해서 중세기와
그 다음 세기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의학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체액설입니다. 그래서 엠페도클레스의 이론에 의해서 사혈, 부항, 배변, 구토, 재채기, 땀 흘리기, 배뇨 이런 것들이 치료법의 기본으로 발전을 하고 이 이론은 굉장히 단순해서 인기를 끌었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가령 흑담즙이 일으키는 건조하고 차가운 질병은 습하고 뜨거운 치료를 위해서 나을 것이다. 그래서 해로운 음식과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나눴고 조화를 이룬 상태를 유크라이지아, 조화가 깨져 있는 상태를 디스크라이지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초기의 그리스 의학은 종교적인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맨 초기에는 아폴론이 질병과 치유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세기가 되면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사람이었는데 신으로 승격이 되는 거죠. 신전 수면 치료 해서 아스클레피오스는 이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인데 옆에 지팡이를 갖고 있고 그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고 의학의 상징으로 현재 굳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헤르메스의 지팡이인데 헤르메스의 지팡이에는 뱀이 2마리가 올라갑니다. 이 2마리의 뱀이 있는 게 미군들의 이 군의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군의의 상징도 이 2마리의 뱀, 이거 헤르메스의 지팡이입니다. 의학이 발달된 곳은 3군데에서 주로 발전을 했는데 크니도스라는 게 사실은 그리스보다는 이쪽에 터키 땅에 있습니다. 크니도스가 여기에 있는 거고 크니도스에서 미로의 비너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 학파, 코스 섬은 여기 어디쯤 됩니다. 코스 학파가 있었고 거기에서 히포크라테스가 나옵니다. 또 다른 곳 중은 시칠리아 학파에서 크로토네는 이 장화의 가운데고요. 이게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래서 이 3군데가 의학의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의 이 건강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짐나시움입니다. 체육관이죠. 이 모든 지역에 체육관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체육관들에 모든 사람들이 소속되어서 의무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했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누드로 했었고 그래서 모두들 그리스 조각과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같이 운동을 했고 소크라테스도 몸매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를 겪으면서 의학 지식이 쌓여서 특히 물리치료가 발달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몸매 좋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몸매가 이런 몸매였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전성기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사이에 50년간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은 페르시아와 싸워가지고 이긴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게 이제 마라톤의 출발점도 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운 그리스가 분열된 전쟁입니다. 그 사이에 50년간이 그리스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50년 동안에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 정치에서는 페리클레스, 역사에서는 투키디데스, 비극, 문학에서는 소포클레스, 의학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460년에서부터 BC 460년에 태어나서 37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 내지 70권의 집필에 관여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책들이 히포크라테스 전집이라는 이름으로 기원전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간이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 50 내지 70권의 책들이 일부는 교과서, 일부는 학술서, 일부는 짧은 기록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히포크라테스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은 혼자서 쓴 게 아니고 한 집단의 작품도 아닌 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 학파, 크니도스 학파, 시칠리아 학파의 사상이 섞여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편집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널리 알려졌던 고대 의사인 히포크라테스의 이름으로 전집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히포크라테스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양하기는 하지만 공통점도 있으므로 히포크라테스 학파 또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으로 부르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특징은 진단이 아닌 질병의 예후와 치료에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진단명은 히포크라테스 책에 나오지 않고 주로 급성, 만성, 전염성, 풍토병 뭐 이런 거 하고 고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치료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불치병은 치료하지 말라는 게 모토였고 질병에 대한 소설은 굉장히 자세하지만 진단명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액이 조화롭게 혼합된 상태가 유크라지아, 체액의 조화가 깨진 상태가 디스크라지아, 그리고 그거를 돕는 의사의 주된 임무는 식이요법입니다. 식사를 하게 해서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식이요법이 실패한 경우에만 약을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은 최후의 수단인데 그래서 수술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넘어가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 점령 후에 만들어진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BC 3세기경에 그리스 문명하고 의학의 중심지가 이동해서 형성이 됐는데 낯선 문화가 뒤섞인 용광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과학은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보여서 천문학, 지리학, 유클리드와 아르키메데스의 수학, 헤론과 아르키메데스의 역학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고 반면에 철학과 기술은 좀 쇠퇴했다고 합니다. 이런 학문의 발달에 뒷받침이 됐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도서관, 박물관, 기숙사를 갖춘 대학교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을 했다고 하고 의학 쪽에서는 해부학과 외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표적인 인물은 이런 헤로필루스와 에라시스트라토스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로마로 넘어가면은 로마는 타렌툼 이런 곳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의학이 발전을 합니다. 3세기 이후에 그리스의 의사, 자유인, 노예가 로마로 이주를 하면서 로마에서 발전합니다. 그때 중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아스클레피아데스라고 하는 소아시아 출신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아데스는 아까 말씀드린 에라시스트라토스의 영향을 받았는데 경험주의와 체액병리학에 반대를 하고 고체병리학이라는 걸 분야를 새로 연. 그래서 체액설과 현재 의학은 병리학은 일종의 이 고체병리학에 발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하나하나의 병리적인 분석을 해보고 그게 병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걸 보는 게 이 고체병리학입니다. 신체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원자의 움직임이 교란되면서 질병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사혈과 하제 처방이 있었고 식이요법 등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기관절개, 지금도 목에 호흡이 잘 안 될 때는 트라키오토미라고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뚫거든요. 목에 트라키오토미를 그 당시에 이미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갈렌입니다. 갈레노스 또는 갈렌이라고 하는데 AD 130년에서 200년 사이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를 기리는 신전이 있던 페르가몬에서 태어났고 이 페르가몬은 터키 땅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나중에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랬다가 페스트가 창궐하자 로마를 떠나서 도망을 갔다고 그러고요. 역시 책을 많이 썼습니다. 100여 편의 글을 썼고 그중에 22권의 책이 현재로 남아있습니다. 일부 인류 해부학자이고 생리학자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를 존경한다고 말은 했으나 히포크라테스 학파는 아닙니다. 히포크라테스에게 의학은 기본적으로 기술이었지만 갈레노스를 거치면서 과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레노스가 살았던 페르가몬은 바로 이 터키 땅입니다. 지금 그리스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 터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갈레노스의 의학은 페르가몬
페르가몬 출신이었고 실험생리학으로 유명했고 혈액순환설을 만들었습니다. 이 혈액순환설은 윌리엄 하비가 1600년대에 등장해서 혈액순환설을 할 때까지 세계적으로 유일한 혈액순환설이었습니다. 갈레누스의 병리학은 국소병리학을 길을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발전된 병리학은 못 되었고 기존의 체액병리학 수준에서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중세로 넘어옵니다. 그리스의학은 BC 500년에서 AD 500년까지의 1000년간, 중세의학은 AD 500년에서 AD 1500년까지의 1000년간을 얘기를 합니다. 중세의학이 형성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을 침략한 이민족의 의학적인 전통, 두 번째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로마 제국의 의학적인 전통, 세 번째는 이민족이 로마 제국에서 받아들인 기독교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중세의학의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의학은 갈레노스 이후에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고 답보, 퇴보 상태였고 이 당시에 중세의학에서는 주로 고전을 편집하고 해석하는 그런 걸로 퇴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동서 로마가 있었고 그게 비잔틴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말기에서 중세 초기까지의 그리스의 편찬자들은 주로 비잔티움에 거주하던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오리바시우스, 아미다의 아에티우스, 트랄레스의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 문명의 저작을 토대로 작성을 했는데 원문보다는 내용이 단순하고 빈약했고 주로 약을 나열하는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편찬자들은 라틴어를 구사하는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중세의학으로 넘어가면은 수도원의학과 스콜라의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수도원의학은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주로 의료 행위를 했던 게 수도원의학이고 스콜라의학은 대학에서 의학을 강의하면서 의사를 양성하기 시작한 것을 스콜라의학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있을 때 그때 이 동유럽을 휩쓸었던 게 훈족들입니다. 훈족, 흉노죠. 훈족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휩쓸고 사라졌는데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문자가 없어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뭐 물건 남긴 것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청동 솥단지인데 이 동부 유럽 사람들이 보니까 그 청동 솥단지와 유사하게 생긴 솥단지를 찾아다녔었는데 그거를 한국에서 찾은 겁니다. 신라의 토기 뒤에 달려있는 이 청동 솥단지가 그 훈족들이 남긴 청동 솥단지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가 아니고 독일 방송에서 이 훈족들은 아마도 신라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도자기입니다. 도자기고 주전자입니다. 요로 물이 나오고 요로 물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에 타고 있는데 쓰고 있는 모자는 중앙아시아의 전통적인 모자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와 연관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로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염소설사라는 병이 있는데 컨제니털 클로라이드 다이아레아 또는 클로리도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첫 케이스가 발견이 된 게 1988년도입니다. 1988년도에 첫 케이스를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에 대해서 그랜드 라운드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 멍청 모여서 이제 뭐 디스커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리뷰를 해보니까 모든 나라에는 염소 설사 환자들이 있기는 있는데 대개 한 나라에서 한두 명씩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왕창 나오고 있는 게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이 염소 설사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을 했을 때 산전 진단을 합니다. 그 산전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염소 설사는 염소가 장에서 액티브 시크리션, 분비가 되기 때문에 설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과 전혀 상관없이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태반 내에 있을 때부터 설사를 해서 장이 굵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로 장이 굵어져 있는 걸 확인하면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염소 설사 환자다라고 진단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첫 케이스를 발견을 했고, 그로부터 한 2주일이 안 되어 갖고 같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가 발견이 됐고, 지금까지 한 3, 40년 지나는 사이에 수십 명의 환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문헌에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염소설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처럼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전공을 했던 게 유기산 혈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이 제2형 글루타르 산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피가 산성이 되고 경련 발작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병인데, 제2형 글루타르 산혈증이 핀란드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97년부터 이제 유기산 분석을 시작을 해서 쭉 해왔는데,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제2형 글루타르 산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관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헝가리가 훈가리에서 나왔고, 이게 실은 한결애라고 합니다. 우리말과 유사하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네들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동호, 서쪽에 있는 오랑캐는 서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호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고구려, 백제 이런 게 동호고, 신라는 그거보다 더 동쪽에 있으니까 신라도 동호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라는 서호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신라의 김씨 왕조의 출발점이 알타이 지방이고, 알타이라는 게 금입니다. 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알타이 지방에서 출발했다고 그래서 성씨를 김씨성을 받았다고, 한무제한테서 김씨성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라는 동호족이 아니고 서호족이고, 오히려 이쪽에 더 가까운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 의학의 특징은 수도사들이 주로 글을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약초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저작들이었고, 중세의 수도사들은 의학적인 탐구보다는 종교적인 임무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생갈렌 수도원에서 보면은 신학서적은 1000권이 있는데 의학서적은 6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서양의학을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정도였지 발전시키는 정도까지는 이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가 의학적으로 암흑시대가 된 이유와 기전은 종교적인 게 굉장히 큽니다.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하고 두르의 성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신체의 질병을 걱정하기보다는 영혼에 집중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질병을 이루는 고유 이론이 질병은 죄에 대한 벌이거나 악마의 짓이거나 마법에 걸린 결과라고 봤고, 기독교의 치료법은 기도, 참회, 성인의 조력에 의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공격에 버틸 수 있도록 신체를 연마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체로키 인디언들의 주문과 비교해 보면은 성인의 이름이 정령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을 뿐 내용들은 똑같다고 합니다. 수도원 의학이 공식적으로 정원을 구한 것은 클레르몽 공의회 때문에 수도사의 의료 행위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도사의 의료 행위를 금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비성직자의 손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세속에 살고 있는 성직자가 의료 행위를 했었다고 합니다. 스콜라 의학의 시대는 대학에서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수도원이 아닌 새롭게 설립된 대학에서 의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중세 말에 건설되거나 재건된 도시의 대학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시기는 아랍 의학이 발전되어 있던 아랍 의학의 시대였습니다. 의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에서 아랍은 서구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알코올, 대수학 이런 것들이 아라비아에서 발전을 했습니다. 아랍의 출발점은 무하마드입니다. 무하마드가 570년에 태어나서 610년에 신의 계시를 받고 히즈라 성천
수도를 옮기는 거죠. 622년 해서 메카에서 630년에 새로운 종교를 선포를 하고 그리스 유산을 받아들입니다. 630년에 시작됐던 게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프랑스의 루아르 해변까지 이슬람교도들이,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아랍 제국, 북아프리카, 스페인, 근동 지역을 모두 정복하고 지리학적인 정복만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1100년대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00년에서 1100년, 한 500년 정도가 아랍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 아랍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서유럽의 시도, 그게 십자군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군 운동은 1096년에서 시작돼서 1272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랍이 이슬람에 전파되는 걸 보여드립니다. 쭉 아프리카의 북쪽을 따라서 유럽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랍의 의학은 비잔틴 제국에서 쫓겨난 기독교 종파가 처음에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셈족어인 시리아어나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었고 이거를 아랍어로 번역을 해냅니다. 최초로 했던 게 페르시아 군데샤푸르라는 곳에서 네스토리우스파입니다. 네스토리우스파는 우리말로 경교 또는 마니교라고 부르는 게 이 네스토리우스파입니다. 네스토리우스파는 상당히 폭넓게 퍼져 있어서 이런 경로를 타고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전해졌고, 발해에서 발견된 삼존불에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불상이 발견이 됩니다. 중요한 의학 문헌들은 10세기까지 모두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역사 이름을 남긴 아랍의 의학자, 저술가로는 대표적으로 알-라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이븐 신나가 있습니다. 알-라지는 라틴어 이름은 라제스입니다. 라제스. 860년에 태어나서 932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편찬자가 아닌 그 자신이 뛰어난 임상 의사였다고 합니다. 천연두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기록한 연구 기록이 있고 원숭이에게 수은을 투약한 독창적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000년간의 관찰보다는 1000권의 책이 낫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분 신나는 라틴어 이름은 아비센나입니다. 이 양반은 의학자이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에 더 굉장히, 그래서 플라톤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집합해가지고 굉장히 발전된 어떤 철학 사상을 만들었고, 그거를 토마스 아퀴나스와 프란체스코 학파에 전해준 그런 철학자였다고도 합니다. 아랍 고전의학의 발전은 주로 스페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페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스페인의 아랍 왕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는데, 이때 이 지역에 활동한 단체의 지도자는 대부분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슬람교가 기독교보다는, 기독교 지역에서는 유태인들이 철저하게 탄압을 받았는데 이슬람은 유태인들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보다 훨씬 더 관용적이었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의사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불카심, 아벤조다로, 아베로에소, 모세스, 마이모니데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의학을 주도한 아랍 유태인 의학자들의 목표는 그리스의 유산을 보호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훌륭하게 해서 후세에 넘겨준 거죠. 마이모니데스가 있는데, 이 마이모니데스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은 의학자도 의학자지만 자선을 베푸는 8단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아랍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폭탄이 되어서까지 저항을 하고 끝까지 저항을 하는가 하는 것을, 그 원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선을 베푸는 8단계. 첫 단계는 주는 겁니다. 억지로 후회하는 마음을 갖고 줍니다. 아까워하면서.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긴다. 그렇지만 적절한 양을 주지는 못하죠. 세 번째 단계는 적절하게 기쁨으로 줍니다. 근데 이건 받는 사람이 요청을 할 때만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쁨으로 적절히 구하지 않아도 주는데 직접 줌으로써 받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누가 주는지 모르게 받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죠. 여섯 번째 단계는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게 돕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를 돕는지를 알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도움을 주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알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도움을 받고는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구제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들이 없는 사회,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이슬람의 기본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지금의 아랍들의 굉장히 강력한 저항의 뿌리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전질환의 분류인데 유전질환은 크게 염색체 이상과 싱글진 뮤테이션, 단일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거,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유전,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아랍인들은 근친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근친 결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집트에서 왕과 사제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었거든요. 그런 신들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근친혼으로 발전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일반 백성들이 보니까 왕도 저렇게 근친 결혼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없다. 그래서 근친 결혼이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 내 가문의 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게 가장 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친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촌 간의 결혼 많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친남매 간의 결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근친 결혼을 하면은 이 유전의 여러 형태 중에서 특히 상염색체 열성 유전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성동본 금혼이라 그래서 아예 같은 성이 결혼을 못하도록까지 컨트롤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건 부계만을 컨트롤하는 거고 모계 쪽은 전혀 컨트롤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친 결혼의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근친 결혼으로 인해서 이런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그래서 아미노산 중에 페닐알라닌을 분해를 못해서 오는 병입니다. 이게 지능 저하가 오게 되고 몸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 뭐 이런 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처음 진단을 시작한 이래 한 20, 30년 누적된 환자 수가 몇백 명입니다. 그런데 아랍에 있는 나라들, 터키나 이집트나 이런 데를 가면은 한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이 페닐케톤 요증만 수백 명, 수천 명이 됩니다. 그만큼 많거든요. 그건 이 근친 결혼으로 인해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똑똑했었던 거죠. 서양의 중세의학에 비해서 아랍의학이 나았던 점은 그리스의학을 더욱 풍부하게 흡수를 했습니다. 약재와 병원 체계도 뛰어났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리스의학은 그래서 근동과 북아프리카를 통과하는 기나긴 우회로를 지나고 스페인의 아랍인 중재자를 거쳐서 서양 문화권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서양의 중세의학은 아랍어로 쓰인 고전 문학을 라틴어로 다시 번역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하는데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아프리카누스, 제라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주로 이탈리아의 살레르노나 몬테카지노, 스페인의 톨레도 등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중세 활동한 의사들 가운데 제대로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1296년에 파리에는 의사가 단 6명이 있었고 100년이 지난 1395년에는 파리에 32명의 의사가 있는데 주민 8,500명당 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직업인이 의료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외과 의사는 내과 의사보다 훨씬 지위가 낮습니다. 외과 의사, 이발사, 목욕탕 관리인 이런 사람들이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1790년에 쥐리에서는 전문 지식이 있는 의사가 4명 있었고 이발사 겸 외과 의사가 34명, 조선사가 8명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세의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은 중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병원 설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병원 설립이 되는데 먼저 아랍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사이 유럽 전역이 방대한 병원망으로 덮였는데 이건 의료기관이라기보다는 노인, 장애인, 순례자를 위한 자선기관으로 발전을 합니다. 의료 기능을 갖춘 최초의 병원은 한참 뒤에 13세기 이후에 발전합니다. 발전의 시작을 한 다음부터는 의료시설로 급격하게 발전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주마간상격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늦지 않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의학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아랍의학이 차지했던 역할하고 그거보다 더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토콘드리아 얘기. 이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젊은 사람들도 신경을 써서 평소부터 건강 관리를 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